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여러분은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태양보다 100경배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빛 공장이 있는데요. 바로 포항 가속기 연구소입니다.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는 3세대와 4세대 모두 2개의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데요. 기초과학 분야의 필수적인 시설로 해마다 국내외 7천여 명의 연구자들이 과학, 산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이곳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 제조기라고도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켜서 방사광, 빛을 만들어내고 그 빛으로 물질의 구성 성분과 구조를 규명하는 최첨단 장치인데요. 특히 포항 방사광 가속기는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추어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줄지어 찾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자랑인 초대형 과학연구시설 포항 가속기 연구소를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더 깊숙한 곳을 보고 과거의 위대한 발견을 찾아주기도 하는 과거를 여는 열쇠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4만여 명의 이용자 지원을 통해 5천여 편의 SCR 논문을 발표하였고 아울러 국내 산업체의 방사광 분석 본격적인 견학에 앞서 방사광 가속기의 원리와 역사를 설명드렸는데요. 포항 가속기 연구소 강흥식 소장님의 말씀 잠시 들어볼까요? 이제 원자를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X선이에요. X선에 파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장이 원자의 크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X선을 쪼이면 물질에 쪼이면 원자의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선이 굉장히 유용한 그 과학 연구의 이제 툴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방사광가속기는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검사 받으시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사실은 원리상. 가장 가벼운 입자인 전자를 가속해서 에너지를 높여서 그 전자를 갖다가 빛으로 바꾸는, X선으로 바꾸는. 근데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검사 장치는 표시된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온 걸 갖다가 가속해서 그 양극에 때려요. 통선에 때리면 통선에서 X선이 나와요. 아주 단순한 형태예요. 그래서 에너지도 50kJ 밖에 안 되고, 근데 우리 방사광가속기는 에너지가 1GeV 또는 10GeV 차이가 10만 배 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이제 방사광의 세기가 훨씬 더 크죠. 에너지가 크니까 그 규모가 1000배 이상 큰 거죠.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보다 우리 방사광가속기 규모가. 이용자들이 저희 연구시설을 사용할 때 거의 무료로 사용해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연구자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좋으면 누구나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빔라인을 많이 건설함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저변이 확대돼서 연구의 산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논문의 그 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논문이 많잖아요. 그 논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평가하는 건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네이처라는 논문이 가장 그 우수한 논문이에요. 네이처에 뭔가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연구자들이 완전히 그냥 달라져요.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 그 연구자들이 발표한 그 논문들의 평균 임팩트 팩터를 해보니까 12.4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기 국가 R&D 사업의 논문 평균이 3.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연구가 얼마나 그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임팩트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방사광가속기는 세계 최고 성능이고 보시는 것처럼 세계
세계의 그 최고의 연구소, 미국의 슬랙, 일본의 리켄, 독일의 대집, 스위스의 PSI 등 세계 최고 연구소들과 경쟁하는 탑5, 글로벌 탑5 연구소입니다. 네, 이걸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부터 가속기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가속기 투어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박문호 박사님이 제일 신나 보입니다. 스님들은 박문호 박사님과 3년 동안 과학 공부를 마치면서 버킷리스트처럼 이곳 포항 가속기 연구소를 꼭 와보고 싶어 했거든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져서인지 저도 벌써부터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투어는 국내 최초의 방사능 가속기인 둥근 모형의 3세대 가속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세계 세 번째로 건설된 직선형의 4세대 가속기를 순서대로 견학하기로 했어요. 네, 3세대 방사능 가속기 빔라인 부장인 황창구 박사님이 설명을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일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닌 UV, EUV X선을 만드는 거대 시설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기는 좀 어려우니까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속기 연구소 여기 PLS2와 엑스레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 두 가지의 거대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1990년대에 건설이 되고 20년 이상 운영이 돼서 저희 연구소의 그 엄마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고요. 170m 정도 되는 선형 가속기에서 30억 전자볼트의 전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30억 볼트 정도 되는 전자를 만들어서 가속을 시킨 다음에 약 280m 정도 되는 저장링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데요. 이 전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꺾일 때마다 굉장히 강한 태양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나오고 각 빔라인에서는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공학 뭐 이런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전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 같이 굉장히 강한 광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프리즘으로 무지개도 이렇게 분광이 된 것처럼 이제 빔라인을 분광할 수 있는 분광 장치를 넣어서 이제 어떤 물리학을 하는 분은 UV를 쓰고 어떤 분은 EUV를 쓰고 어떤 분은 소프트 엑스레이를 쓰고 어떤 분은 하드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경엑스선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물리화학, 생명화학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쪽에 1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 볼트란 말 계속 쓰거든요. 그게 온도로 바꾸면 11,000도입니다. 1일렉트론 볼트. 근데 이쪽에는 뭐 10기가 일렉트론 볼트 막 이렇게 가거든요. 뭐 빨 때는. 그래서 X선은 그저 파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엑스레이 찍잖아요. 이제 그래서 X선 또 하드하고 소프트 이렇게 나누는데 간단히 뭐 X선은 어디서 나오냐면 만약에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산소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전자가 8개잖아요. 그럼 8개 같으면 안에 몇 개 있는 원자 핵에 가까이 붙은 전자는 아주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화학작용은 맨 바깥에 있는 전자들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이 붙은 전자는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바깥에서 굉장히 강한 전자를 쏘면 그 1번 궤도, 2번 궤도 있는 전자가 만약 1번 궤도 있는 전자가 충돌해가 흥분을 하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이 3번 쪽에 있는 궤도 있는 전자가 1번으로 내려와요. 그때 나오는 게 엑스레이예요. 가시광청 자외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게 이제 위에서 몇 번째 궤도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파장이 뿐이에요. 자, 그럼 엑스레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리고 엑스레이 그 파장이 원자 결자 구조의 그 원자들 사이 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쏘면 바로 그 내부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른 비유로 들어줄게요. 거인하고 쪼매내도 싸울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싸워갖고 이 상대의 속성을 알려면 크기가 비슷한 게 에너지가 주고받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장이 긴 파장은 담을 넘어와서 우리가 엿들을 수 있잖아. 음파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전자기파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원자와 원자 배열 사이즈하고는 거의 뭐 수천 배성 차이 나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엑스레이는 우리 원자 배열 구조하고 엑스레이 파장이 거의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에너지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내부 구조가 드러나요. 실제로는 이제 산업체에서 쓰이는 거는 주로 뭐냐면 원자 배열이잖아. 물질 원자 배열을 연구할 때는 X선이 거의 90% 쓰인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예,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예. 자, 드디어 PLS2 3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내부를 실제로 보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저희 PLS2에는 총 36개의 빔 라인이 있습니다. 3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빔 라인 배치도인데요. 알록달록 색깔이 예쁘지 않나요? 둥근 원형을 따라서 색깔별로 생물학, 화학, 에너지 소재, 나노 등 다양한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색 집으로 되어 있는 빔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일로 이렇게 싸져 있는 빔 라인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녹색 집은 경엑스선 빔 라인입니다. 에너지가 높은 그리고 파장이 작은 그런 X선을 발생시키는 빔 라인이고요. 근데 저희 가속기에는 X선만 나오는 게 아니고 UV, EUV도 사용을 합니다. 원자 구조를 볼 때가 아니고 전자 구조를 볼 때는 EUV나 UV를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그 UV는 에너지가 낮으니까 저런 집이 필요 없고요. 대신에 우주 환경처럼 물질이 거의 없는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일로 덮어 쌓여져 있는 것은 저게 이제 우주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호일로 싸져 있는 것이고요. 시료를 우주 환경에다가 집어넣고 저희들이 빛을 쪼이고 나오는 전자를 측정하거나 또는 물질 흡수된 스펙트럼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질문 드릴게요. 네. 저기 알루미늄 히팅해갖고 아웃게이싱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저런 챔버들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기 때문에 열 전도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30도에서 약 200도 정도 가열해야 그 내부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빨리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선을 감고 그다음에 다시 호일로 다 정성스럽게 싸서 히팅을 적어도 130도 정도 해주면 가만히 놔뒀을 때는 예를 들면 한 달이 걸릴 것을 저렇게 해주면 2, 3일 만에 저희들이 우주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초고진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조금 추가해드리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서 EUV라 그랬잖아요. 이건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 그중 극자외선이라고 부르는 EUV는 자외선과 X선의 중간인 13.5 나노미터의 길이를 가진 파장입니다. EUV가 왜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지 박사님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파장이 짧으니까 리소그라피를 하는데 사진기술이라는 거는 게 D램을 하면 그 이만한 설계도에 선이 수천 개 들어있습니다. 그 선폭 하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10나노, 5나노, 지금 3나노 들어보셨죠? 네. 이거 갖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대만 쪽으로 가느냐, 삼성으로 오느냐, 이 모든 이야기가 이 몇 나노로 가는데 3나노 이쭉 가면, 그리고 뭐냐면 3나노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럼 3나노의 사진이 반도체 설계하는 그 사진이 실리콘에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폴리머를 코팅을 해요. 폴리머를 코팅해갖고 보통 빛이 아니고 그 EUV, 예. 그 울트라 UV를 이렇게 쪼이면 이 파장이 적기 때문에 이 패턴이 굉장히 미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게 전 세계 네덜란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EUV. EUV. 꼭 기회를 안 써. EUV. 예, 나중에 그 동영상을 보여줄게요. 그런데 파장이 짧은 EUV를 다루려면
일반 X선과 다른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이 경엑스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저희들이 바로 측정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과성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조금 낮은 소프트 엑스레이나 EUV나 UV로 가면 빛이 있더라도 진공이 아니면, 진공이라는 건 파티클이 입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잘 지나가는데, 만약에 입자가 있으면 흡수가 되어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아마 여기 이제 가시면서 중복된 빔라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 원자 모형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크기가 크죠. 밀리미터, 센티미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확대해서 더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물질은 궁극적으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도 더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자들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겠죠. 그 간격하고 비슷한 파장을 가진 빛을 쪼여주면 뒤에 그 빛과 상호작용이 커지면서 뒤에 아주 예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결점이 있고 X선을 쪼여주면 뒤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는 요 원자 구조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잘 분석하면 원래 이 물질이, 원자들이 어떻게 모양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원자 구형 모델인데요. 이런 거를 스몰 몰러큘이라 합니다. 원자들이 모인 분자들 중에 덩치가 작은 녀석, 그런 녀석을 연구하는 빔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자 구조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걸 맨 처음에 적용해갖고 인류 역사가 바뀐 게 1950년에 뭐 어디냐면 한자 고롬에서, 그때 이제 생물학자들이 저 아들이 아버지를 닿는 거는 유전 물질이 있을 거다. 그 유전 물질이 도대체 뭔가? 유전 물질 단백질인가 혹은 뭔가를 저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파가 핵 속에 어떤 유전 물질이 있을 거라는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고롬을 추출해갖고, 한자 고롬을 추출해갖고 이걸 이제 파우더를 만든 거예요. 파우더를 만들면 이제 고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엑스레이를 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랩에 그 여자 과학자가 그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DNA 발견 왓슨이 그걸 살짝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아하, 이거 더블 헬릭스구나. 오마이 사이언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인류 역사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남자들 나쁘네요. 여자가 연구한 거 다 뺏어가. 아, 그래. 그 과학사에서 한 획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왓슨하고 크릭이 영국 캠브리지 랩에 가면 이 사람들이 결정 구조를 강판으로 해갖고 아데닌 구아니스토신 이렇게 되는 걸 토치로 만들어갖고 간판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만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 아데닌 구아니스토신 팀이 내 강의 다 했잖아요. 그 두 개가 수소결합이 3중결합, 2중결합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니까 DNA 이중 나선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몰랐어요. 그럼 이 결합을 하는 걸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걸 X선 구조가 나와요. 원자 배열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거는 유일하게 X선이 찍은 거예요. 그때 찍었는데 그걸 살짝 보는 순간 알아버린 거예요. 왓슨이. 이거는 이게 수소 결합이고 이게 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중 나선이 그 나온 거예요. DNA, RNA 구조를 밝힌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X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공부하던 거 여기 와요. 자 이거 3년 했습니다. 우리 이 팀. 3년이나 하셨어요? 스님들이 과학 공부를 3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연구원님께서 많이 놀라시는데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곳에서 띄엄띄엄 알아듣는 말이 있는 걸 보니 마냥 헛공부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시구역에 있는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빔 라인에 도착했습니다. 스캐터링은 무슨 뜻일까요? 스캐터링이라는 것은 그 X선을 원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쪼이게 되면 산란이 일어나죠. 그 산란이 일어나고 나면 산란된 빛들끼리 다시 보강 상쇄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그 그림자, 그 회절 무늬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산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란은 항상 회절과 같이 동반이 되게 되겠고요.
이제 대상이 스몰 분자도 아니고 고체 내에 원자 구조를 가진 고체 내의 어떤 구조도 아니고 이 녀석은 주로 표면에 있는 어떤 큰 구조를 가질 때 그러면 얘의 구조를 알고 싶을 때는 이제 그렇게 바로 쪼여서 투과시켜서 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빗각으로 이렇게 쪼여주면 파장이 짧으니까 이제 빗각으로 하면 이제 길어지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표면에 있는 긴 구조를 연구할 때는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어떤 큰 나노 스트럭처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 때 이런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면 조금 상대적으로 큰 구조를 가진 그런 연구할 때는 유용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 화공과에서는 이런 구조,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큰 구조들 만드십니다. 그런 큰 구조를 만들어서 분석할 때는 이런 소각 X선 산란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표면에다가 이렇게 표면에다가 이제 X선을 쪼여주게 되면 이제 회절 그림자가 굉장히 넓게 생기는데 특히나 앵글이 작은 곳에서 생기는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꿔서 실격자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좀 먼 원자보다는 거리가 먼 구조를 연구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큰 구조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네, 요 빔라인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과는 조금 다른 빔라인입니다. 아마 아인슈타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만은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은 광전 효과라는 것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광전 효과라는 것은 빛을 쪼였을 때 조금 전에는 원자 구조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전자 구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대기 중에 구름이 존재하듯이 이제 원자 구름이 존재하는데 이런 원자 구름은 보통 우리들이 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거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법칙을 밝혀낸 것이 양자역학이 되겠고요. 그 양자역학에 의하면 일반 거시 구조에서의 그 어떤 물질들은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은 미시 세계로 가게 되면 불연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아까 설명해 주신 어떤 레벨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에너지 레벨이 미시 세계의 전자들은 전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자가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려면 UV를 쪼이게 되면 이 전자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소프트 엑스레이도 마찬가지고 이 전자들이 나오고 그 전자들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게 되면 넣어준 광자의 에너지를 아니까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알게 되면 원래 원자 내에 어떤 에너지로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피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피크가 나오는 걸로부터 이게 양자역학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빔라인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이런 모든 물질의 성질이 원자 구조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사실은 전자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도 당연히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냐 금속이냐 초전도체냐 하는 것은 바로 물질 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고 물론 그건 원자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이용한 방법으로 측정하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작년에 한 해를 뜨겁게 달군 것이 이제 초전도체의 존재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이제 진공 속에 샘플을 넣어서 전자 구조를 측정하면 초전도 갭이 있는 것으로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녹색 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빛을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챔버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주 환경에 비슷하게 빛을 쪼이고 나온 전자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초고진공에서 실험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부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과학 분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물질을 볼 때 액체, 고체, 기체가 있잖아요. 액체, 고체, 기체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의 한 거의 대부분입니다. 먼저 금속 막대기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할게요. 알루미늄 막대기에서 전자를 가속 움직임하면 무조건 전자기파가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방송이라 그래요. 라디오 방송. 그 다음에 반도체 결정에서 전자를 이동하는데,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예요. 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핑을 해요. 우리 올림픽에 도핑한다 그러잖아요. 불순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P타입하고 N타입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반도체가 돼요. 원래는 부도체예요. 근데 여기다가 몇 가지 금속, 몇 가지 원소를 집어넣으면 이게 전기가 적당히 흐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해서 완전히 유리판, 실리콘 판은 전기가 안 온다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도핑을 하는 거예요. 도핑을 쫙 하면 도핑한 그 선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컴퓨터라든지 AI까지 가는 이 기법은, 기술은 뭐냐면 반도체 속의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 기술을, 그걸 컴퓨터라 그래요. 그걸 실리콘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은 뭐냐면, 생물학은 기본이 세포잖아요. 세포는 액체잖아요. 질퍽한 물 속에서 전자가 어떻게 흐르느냐고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질퍽한 물주머니 속에서 단백질이라는 고분자가 20억 개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사이로 전자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거요. 요거 하나만 하면 다 이해합니다. 세포 속의 전자는 거의 못 눌러요. 자, 근데 세포 속의 전자는 물 속의 전자가 흐르는 거잖아요. 전자가 흐를 경우가 딱 있어요. 여름에 홍수 나면 감전되잖아요. 그 감전된다는 뭐냐면 홍수된 그 물 속에 어떤 이온들이 있는 거예요. 오염된 물 속에는 특히 다 전류가 흘러요. 근데 순수한 물에서는 어려워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세포 속의 물은 완전 특수한 물이요. 요약해드리면, 세포 속이 진공이면 15나노메타를 이동하는데, 전자가 이동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러면 생명현상이 스탑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세포라는 액체 환경에서 전자를 이동시킬 때, 이동시키는 택시하고 이동시키는 주차장이 뭐냐면 단백질이요. 단백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세포라는 환경에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셔틀버스예요. 됐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서 전자를 이동하는가, 이 문제예요. 더 이야기 너무. 네, 다음으로 가보실까요? 예. 설명을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해주셨지만은, 이제 그런 결정학을 표면에 있는 나노 스트럭처를 연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작은 분자를 연구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크기가 큰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데도 쓸 수가 있죠. 이미 설명해 주셨지만,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라는 건 이제 생명학을 연구하는 빔라인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있으면 단백질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붙어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걸 잘 붙는 녀석을 연구하면 그게 소위 약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는데 잘 붙나 안 붙나, 붙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빔라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빔라인이 저희 연구소에 한 3개 정도의 빔라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비드 바이러스. 2021년 1월 국내 기업 셀트리온은 코비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는데요. 이 치료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치료제의 핵심인 항체 특성 연구를 셀트리온과 포항가속기 연구소가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트리온 연구소 이시영입니다. 백기로나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서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 중에 항체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한 부분인 항체와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를 밝혀내는, 구조를 규명해내는 에피톤 매핑 관련된 연구를 포항가속기 연구소와 진행을 했고, 빠른 시간 내에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구조를 규명을 하면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국제 학술지에 저희 레키로나에 대한 구조 규명을 포함한 동물 효능 시험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 파악은 생명체의 기능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방사광을 활용하는 X선 결정학은 분자 구조와 기작을 밝히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단백질 구조를 알아야 돼요. 단백질 구조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코로나19는 29,906개의 누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대략 3만 개 이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크 이빨이. 그러면 그거는 아미노산 몇 개로 바뀌느냐 하면 10,000개로 바뀌어요. 우리 세포는 예를 들면 10만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코로나19는 그 아미노산 10,000개를 갖고 한 20종류 단백질밖에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의 그 스파인이라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단백질을 만든 거예요. 그 가시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한 250개쯤이요. 200개 오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시 나오는 그 돌기가 우리 허파가리에 있는 세포한테 자물쇠한테 딱 이렇게 결합하거든요. 결합해갖고 문을 열어야 세포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열쇠가 바로 그 스파인이요. 가시요. 그럼 열쇠가 대략 200개 아미노산을 댔는데 그러면 이제 요 200개 아미노산 서열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나머지 전체 20개 다 알게 됐는데 그 우리가 백신은 뭐냐 하면 우리가 B세포가 만든 화살이거든요. 화살을 수천억 개를 만들어요. 세포가. 만든 화살을 쏘는데 코로나19를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 코로나19가 그러니까 급소가 딱 있어요. 급소를 안 드러내요. 급소는 유일하게 드러낼 때 자기가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올 때 열쇠를 열 때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보이잖아요. 그 겨드랑이 비유하자면 겨드랑이에 해당되는 200개 아미노산 중에 2개가 겨드랑이에 해당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겨드랑이가 겹소인데 코로나19가 영악해갖고 요거하고 요 자주 안 보여줘요. 열 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에 아미노산 2개를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러면 더러운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늘어오는 거예요. 원래 바이러스 같으면 열고는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아들이. 근데 우리 과학자가 요거 2개를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바꿔치기 했다는 말은 이 전체 서열을 알아야 되잖아요. 서열 2개를 바꿔치기 하니까 이거 뻣뻣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mRNA 백신의 원리입니다. 자, 이야기 길어졌는데 이 모든 걸 하려면 요거 2개 아미노산 서열을 알아야 되잖아요. 바꿔치기를 하려면. 그래서 이 코로나19 넘어가는 과정에 mRNA 백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놀랍죠? 진짜 대단한 연구예요, 이쪽이. 우리가 그런 데로 와 있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다음으로 또 가보실까요? 그리고 이빔9도 아까 그 엑스레이 스캐터링이라는 같은 툴인데 연구하는 대상이 좀 다르고 여기 보면 뒤에 GIST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주과학기술원인데요. 저희 저장링 36개 중에 약 10몇 개는 외부 기관하고 협약을 한 빔9이고 또 일부는 아예 외부 기관에서 지은 빔9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면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조금 가다 보시면 이제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 포항공대 그리고 아이베스 조금 전에 보신 건 아이베스 협약 빔9이었고요. 뭐 예전에 서울대 빔9도 있었고 이제 산업체 그러니까 LG에서 예전에 빔9 지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은 거의 준 노벨상급에 있는 연구기관이 고등과학원, 그 다음에 대전에는 IBS, 이런 기관이거든. 서울대 몇 개밖에 없잖아요. 다 알다시피. 그런 데서 이제 탑 그룹에 세계적 그룹의 이제 교수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럼 마지막에 연구 이런 다 해갖고 마지막에 구조를 찾아내야 되잖아. 결정을. 예를 들면 서울대 김변내리 교수라든지 이제 바이오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실험에는 마지막에 그 측정을 다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 하령점도 측정을 딱 해갖고 하면 이제 네이처에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이 연구기관이, 이 시설이 우리나라 논문들이 네이처에 나는데 1등 공신을 하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과학의 심장부에 와 있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그래.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와 있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요게 이제 소위 이제 에너지가 낮겠죠. 이렇게 호일로 쌓여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파장이 더 짧은데 스캐터링을 해야 되는 큰 구조가 있으면 그걸 연구할 방법은 경엑스선 가지고는 안 되죠. 파장이 짧으니까요.
그러면 파장이 좀 긴 녀석 가지고 이런 초고진공 챔버에서 소프트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이용하면 좀 큰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소위 전 세계 노벨 물리학상의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의 코리아 분소,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 코리아에서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빔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광전 효과, 예, 그 포토 이펙트라고 하는데 금속에 열을 올려도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걸 이제 열방출, 열연자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금속 표면에 빛을 쏘면, 금속 표면에 빛을 쏘면 금속에 있는 금속 결합이 해갖고 전자의 바다라 그래요. 거기 있는 전자가 튕겨나와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포토 이펙트, 광전 효과라고 노벨상을 받아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광전 효과에서 간단히 할게요. 최초로 막스 플랑크의 상수가 측정돼 나와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완전 엄밀한 엄밀한 과학으로 도약하는 데고,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그 일반 상대성 이론만큼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고민했던 부분이 광전 효과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저희 그 병원 가서 엑스선 찍는 거랑 동일한데요. 이제 저희 방사광을 이용하면 코히어런시라는 결맞음성이라는 특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경계면이.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아주 오래된 2011년도 논문인데 모기, 살아있는 모기의 내부를 이제 촬영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일반 X선에 비해서 이 경계면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X선 이미징, 영상학을 이용해서 연구들을 하십니다. 와, 정말 놀랍지요? 방사광을 활용하면 살아있는 모기의 몸속도 생생한 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 방사광이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을 나노미터 스케일로 집속을 한 다음에 광전 효과를 하면 나노미터 구조의 전자 구조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첫째. 그리고 또 다른 빔라인은 이제 그 빛을 쪼이고 전자가 나오는 것을 분석해서 얘가 어떤 그러니까 촉매를 연구할 때, 금속 촉매를 연구할 때 이게 촉매 작용이 결국 전자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촉매 작용을 하는지 근본 원리를 밝힐 때 쓰는데, 지금까지는 진공 중에서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진공에 넣어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하고는 다르죠. 우주 환경에서 미리 반응을 시킨 시료를 가지고 와서 측정하는 거랑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계속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near ambient, 그러니까 실제 앰비언트 프레셔에 가까운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진공이 아니라 거기서 빛을 쪼여서 나오는 전자를 검출해서 전자 구조, 특히나 촉매에 대한 기작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빔라인이 바로 앰비언트 프레셔 포토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상압 광전자 분광법이라는 기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빔라인이 되겠습니다. 3세대 가속기 빔라인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 분야를 쭉 둘러본 기분이 듭니다. 이제 3세대 방사광 가속기 견학을 마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설되었다고 하는 자랑스런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만나러 이동해 볼까요? 근데 스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마 그 불교에서 뭐 찰나의 뭐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찰나의 시간은 아마 좀 달라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는 보통 이제 뭐 분자나 원자가 이제 최소 단위로 보통 많이, 아까도 보셨지만 원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가 움직이는 시간, 그게 아마 이렇게 찰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뭐 분자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뭐 O2, 뭐 N2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화학 반응을 하는 것도 그런 이제 시간하고 다 관련이 있고요. 그게 대충 이제 뭐 100펨토세칸 뭐 짧고 좀 더 길고 그렇게 되거든요. 펨토초에 대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펨토초는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1펨토초가 1000조분의 1초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흔히 눈 깜빡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10분의 1초. 총알이 물체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00만 분의 5초 정도니까 거기에 비하면 펨토초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빠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짧은 펄스를 이용해서 1000조분의 1초, 즉 펨토초 단위로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예를 들면 광합성 같은 빠른 현상도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고 빠른 분자들의 움직임도 정확히 포착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관측을 하기 위해서 저 밑에서와 다르게 그 수십 펨토초의 더 짧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찰나의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가진 펄스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와 밑에 거와 뭐 이렇게 비교를 이제 간단하게 차이점을 하자면 밑에서는 이제 물론 수많은 이제 그 빔라인이 있지만은 여기는 빔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길쭉한 아시아에서 제일 긴 건물이라고 하는데 뭐 1.1km 정도 되는 거다란 이제 가속기가 있고요. 뭐 이거의 이름은 이제 4세대 방사능 가속기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요즘에는 뭐 그 자유전자 레이저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 자유전자 레이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밑에는 다른 게 없어. 레이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전자라는 말이 있고요. 또 레이저 혹시 다 아시죠, 그죠? 공부 많이 하셔서 레이저는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에너지 준위가 있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그 빛이 일정하게 이제 단일한 파장으로 나오는 게 보통 레이저라고 하는데 자유전자가 이제 그 에너지 준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유전자를 뭐 이렇게 하면은 짧은 파장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긴 파장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레벨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 자석 구조물로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긴 파장도 얻을 수 있고 짧은 파장도 얻을 수 있고 레이저는 좋긴 한데 이제 파장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제 자유전자를 이용해서 뭐 원하는 파장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와 차이점이 사실 레이저라는 게 큰 차이점이었고 레이저는 아시다시피 약간 되게 쉬워요. 쉬운 게 쉽다는 내용이 보통 빛은 이제 뭐 다 사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레이저는 이렇게 균일해요. 균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 초등학생도 간단한 식으로 이제 포커싱 하면은 원하는 빔 사이즈로 포커싱 되고 중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박사님이 이야기한 중에 파장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머릿속으로 저 공식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파장이 있고 파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이제 파장을 람다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람다 우리가 원하는 빛의 파장 람다 이꼴은 분자의 람다 U가 있어요. U가 오늘 그 동영상 봤던 그 언듈레이터예요. 자석 그 간격 그 사이 그 길이를 말해요. 그 람다 언듈레이터 나누기 뭐냐면 이 감마 자성이 있어요. 이 감마가 바로 뭐냐면 전자 갖는 에너지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뭐냐면 갈로 열고 1 플러스 2분의 K 자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쪽에서 항상 하는 공식이. 결론은 간단히 말하면 전자 에너지나 그 다음에 파라미터 K를 바꾸면서 바로 나오는 파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람다 값을.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반도체 레이저는 제가 쭉 한 15년 정도 했는데 반도체 레이저는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사이에 이제 트랜지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톤을 바꿔요. 전자가 위에 있는 우물에서 밑에 있는 우물로 떨어질 때 그 우물 사이의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포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포톤이 나오는 걸 그 포톤을
양쪽 미러에서 다중으로 반사시켜 갖고 동이랑 결 맞는 거. 자, 결 맞는다 말을 예를 들면 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 있잖아요. 슬레이트 지붕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슬레이트 지붕을 포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파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결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파장이 겹쳐지겠죠. 그러면 마루끼리 겹쳐지면 높아지겠죠. 그게 이제 강한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골하고 이거 만나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결 맞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파장과 파장의 마루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그렇게 마루를 맞추었다가 미러 사이를 무한 반복으로 시겠다가 그 미러 한쪽 텀으로 새 나오게 하는 게 레이저예요. 좁쌀만한 게 1,000만 원쯤 해요, 초기에.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쪽은 뭐냐면 내가 했던 레이저 다이오는 반도체에서 이걸 하는 거고 그 전체 디바이스가 좁쌀만한 거다 하면 이거는 1kg짜리 레이저예요. 머리 그려지나요? 근데 요거 근본적으로 다른 건 또 뭐냐면 야는 이 전자가 프리 일렉트론이요. 그러니까 간단히 뭐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번개처럼 전자가 그냥 그냥 자유롭게 도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에 쿨롱 포텐셜 우물 구조가 생기죠. 에너지 우물 구조가 생기는데 그거에 1s, 2s 아니 N1, N2 이렇게 하잖아요. 그 끝에 되면 이제 우물 바깥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 돼요. 프리 일렉트론을 갖다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예. 그 광전 효과 뭐 그 포토 일렉트론 이펙트 다 배우셨죠, 그죠? 예. 금속 표면에 그냥 레이저를 때리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그 잘 안 나오게 아까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 이상의 에너지로 때리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을 해야죠. 제 가속기니까는. 그래서 엄청 빠르게 이제 가속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저 안에 못 들어가서 이제 사실 요 안에 되게 작아요. 그게 뭐 전자총이라고 하는 게 요만한 이렇게 공동 캐비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되게 센 RF 파워를 넣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걸리는 그러니까 전이차 이제 그러니까 볼티지가 이제 걸어놓으면 전자가 가속이 되는 거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은 이제 그게 이제 100메가볼트 퍼 미터 이상이 되는 전압으로 이 앞에서 걸어주면은 보통 한 요 정도 거리에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0메가볼트 퍼 미터 그러니까 약간 감이 안 오시죠, 그죠? 보통 뭐 피카츄가 이제 하는 게 이제 100만 볼트 막 얘기하잖아요. 100만 볼트가 메가볼트예요, 메가볼트. 메가볼트의 100배가 100메가볼트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사실 산업체 그런 데서 사용하지 않은 엄청난 센 그 필드를 갖다가 여기 안에 이제 그 구리로 된 스트럭처 구조에다가 넣고 이게 파워를 다 넣어주는 거거든요. 파워를 넣고 이제 전자가 지나가면은 쫙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1km나 왜 필요하냐 그게 사실 자유전자 레이저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엑스레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속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10기가 일렉트론 볼트 아까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가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에 이제 가속관이라고 불리는 데다가 이렇게 RF 휴대폰에 사용하는 비슷한 RF 마이크로웨이브를 센 마이크로웨이브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그 필드를 느끼면서 이제 가속이 되고요. 그래서 10기가 일렉트론 볼트 어떻게 가속하실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걸 지날 때 생각해 보면은 한 6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이렇게 증가한다. 그걸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10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이렇게 가속을 하는 거예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왜 1.1km의 긴 가속관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전자를 선형으로 가속시킨다는 말이 직관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가속시키면 플러스가 밀어주면 되잖아요. 전자가 있다면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무슨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 것 같고 뒤로 밀고 저쪽 앞에서 플러스가 당겨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구간이 고르면 그런 구간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고 그래서 RF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 이제 이걸 교본으로 계속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직선상에서도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마지막에 가면 가속이 되겠죠.
뭐 대략 그렇게. 예. 이제 엑스레이 이제 레이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보통 레이저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증폭을 하잖아요. 이건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게 미러가 없어요.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완전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없어서 직선으로 가면서 계속 원래 캐비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증폭되는 거를 계속 놓고 이렇게 증폭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레이저를 만드는 구간도 한 100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언듈레이터 쪽. 예, 언듈레이터.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결맞음, 코헤런스 하게 이제 증폭이 되는 게 레이저거든요. 그걸 하려면은 그 우리 빛의 파장, 엑스레이 파장이 옹스트롱이에요. 옹스트롱으로 이렇게 그 파장이 있죠. 그러면 전자빔도 옹스트롱으로 이렇게 밀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것보다도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빛하고 이렇게 결맞음이 된 상태로 100m 이상을 가야 되는 게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공간상도 이제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곧장 이제 빛하고 일정을 가야지 같이 증폭이 될 텐데 이제 하나 지나면 약간 틀어지거든요. 요게 뭐 그거를 위해서 언듈레이터가 있어서 걔를 이용해서 그거 이제 틀어진 걸 보정해주고 또 다시 이제 증폭을 하고 또 증폭을 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네.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이게 근데 이거 완전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빛을 쏘고 맨 처음에 그 전자를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자를 만드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구리판이 있다면 빛을 쏘면 광전 효과로 전자가 나와요. 그 전자 다발을 갖고 지금까지 했던 가속기를 밀고 당기고 가속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이제 빛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까지는 빛이 없어요. 이제 빛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요 전자석을 쫙 이렇게 했잖아요. 나열을 해갖고 몸을 탁 틀면 바로 전하라는 옷이 전자가 전하라는 옷을 입었잖아요. 등속 운동이 아니고 가속 운동을 할 때 벗어나가는 게 바로 전하라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전기를 띤 입자, 전하를 띈 입자만이 전자기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전자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으니까 전자를 쓰는 거예요. 양성자도 가능한데 그거는 2000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막대 자석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하면서 그 자석을 받으면 우리가 저 고등학교 배웠잖아요. 이거 플레밍 법칙에서 90도 딱 껐잖아요. 전자가 방향을 바뀐다는 게 가속입니다. 그러면 바로 전하량을 방출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전자기파예요. 그게 바로 이어서 말하는 X선이에요. 이게 방사광이에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어떻게 빛을 만드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직선 구간의 긴 선형 가속기와 빔 압축기, 방사광을 만드는 언듈레이터, 방사광으로 실험하는 빔 라인으로 구성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제일 먼저 전자총에서 레이저가 나와 금속 표면을 때리면 광전 효과로 전자가 방출되고 짧은 전자빔이 만들어집니다. 전자빔은 선형 가속기를 지나면서 가속되고 이극자석으로 구성된 빔 압축기에서 머리카락 두께 반 정도로 압축이 돼요. 전자빔은 여러 개의 이극자석이 상하로 배치된 언듈레이터를 지나는데요. 이때 좌우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빛이 더해져서 방사광이 만들어집니다. 저 밑에랑 이제 여기 차이점을 이제 하는 표시해 놓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밝기, 브라이트니스, 그래서 뭐 피크 브라이트니스 해서 이게 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런 파라미터를 사용하냐면은 이게 높으면은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단순히 이제 밝기가 밝으면은 측정 시간이 짧아지겠죠. 뭐냐면 어떤 구조를 보는데 밝기를 많이 비추면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샘플이 데미지를 입어버려요. 변형이 돼버려요. 그게 제가 했던 저 이빔 리소그라피라는 게 있는데 전자빔으로 리소그라피 하는 과정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1년 동안 했는데 그 이쪽에는 폴리마가 이쪽 변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이쪽에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짧은 시간에 변형되기 전에 데이터를 딱 얻고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자세히 보려면 빛을 많이 줘야 되고 많이 줘야 되면 샘플이 변형이 돼버리고 이 딜레마예요. 이거는 레이저기 때문에 그냥
그 이론적인 값으로 그냥 포커싱이 돼서 엄청 작게 여기선 저 밑에서는 작아봤자 마이크로미터 뭐 그 정도 10마이크로미터 그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나노미터로 포커싱이 가능해요. 저희가 실제 측정한 샘플은 나노 머티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빔 사이즈가 대부분 클 필요가 없거든요. 빔 사이즈 작으면 작을수록 대부분 좋기 때문에 뭐 그런 파라미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까 데미지 이슈에 관련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데미지 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데미지가 되기 전에 빛이 딱 측정이 끝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부서진다는 게 원자가 이렇게 멀어지고 그런 게 부서지는 건데 그보다 더 짧은 펄스 뭐 지금 뭐 10헵토, 20헵토 그 정도면은 이제 물론 이제 샘플은 부서집니다. 근데 부서지기 전에 측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없다. 뭐 실제 이제 신약 개발 뭐 그런 바이오 머티리얼 할 때도 스위스에서는 엄청 많이 거의 이 시설을 만들어서 거의 그쪽에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실험이 왜 이걸 지었냐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이 이게 아까 이렇게 크리타글로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원자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한 가지 더 이게 펄스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만약 화학 반응을 이렇게 분해능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유튜브처럼 영상을 찍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비효율적인 장치긴 하거든요. 이게 1km짜리 4천억 주고 레이저를 한 대 만들어 가지고 실험 이렇게 한번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기초화학에 이러한 걸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저는 굉장히 그 대단한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약 회사들이 관심을 갖는다. 뭐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 들으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제약 회사들이 정부한테 이걸 만들어 주려고 막 로비까지 한대요. 가장 메인이 단백질 구조, 제약 회사. 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반도체 시장이 대단하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시장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약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바이오 쪽은 더 비중이 커집니다. 그럼 바이오 쪽 연구는 딱 한마디로 하면 90%가 단백질입니다. 구체적으로 단백질 입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아는 게 과학계에서는 아주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60년대 같으면 인슐린이라는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 한 10년 동안 연구해 노벨상을 받아요. 단백질 분자 하나 연구하는데 몇 년씩 걸려요. 근데 단백질이 몇 종류 하면 20만 종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단백질 입체 구조를 빨리 측정해야 그게 맞는 제약 약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전 인류가 지금 이 바이올로지가 그다음에 노화나 이 모든 것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 바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단백질 입체 구조입니다. 이게 거대한 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산업에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단백질 입체 구조를 20만 종류 되는 단백질 입체 구조를 빨리 알아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실 텐데 저희가 이걸 건설하면서 이걸 국내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파워 서플라이 안에 있는 아까 저런 것들 그리고 뭐 여기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최첨단 시설이기도 하지만 이 장치도 기존에 없던 그런 새로운 그런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안정도를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시설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성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잘 만들어 봅시다. 이제 약간 그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이제 세 번째 만들었지만 그때 당시 성능은 세계 최고고 지금도 아마 거의 굉장히 그 효율적이고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뭐 예산이나 그런 그 사람이나 그런 숫자에 비하면은 형편없이 작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딱 하고 저희가 딱 지었고 남들보다 빨리 했을 때 그 다른 가속기 연구소 사람들이 처음에 잘 믿지도 않았고요. 되게 놀라워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거를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우와,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빔 라인에 들어서니까 말소리도 묻힐 만큼 굉장한 소음이 들렸는데요.
어떻게 이제 그 파워를 갖다 공급해 주느냐 이제 사실 아까 메가볼트 엄청 큰 파워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200메가와트라고 돼 있죠. 200메가와트. 그 소형 원자로의 그 파워가 뭐 500메가와트 막 그렇거든요. 물론 얘는 이제 펄스기 때문에 훨씬 작긴 하지만은 그래도 200메가와트 이렇게 쓰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는 뭐 산업체에 없어요. 사실 여기에 측정기가 들었어요. 측정기. 여기 측정기가 이따만큼 큰 게 들어가지고 1초에 60번씩 충방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이 안에 측정기가 들어있어가지고 200메가와트 파워를 공급해주는 장치고요. 얘를 위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또 파워를 공급해주는 장치, 뭐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RF를 아까 이제 뭐 굉장히 정교하게 RF는 전기 신호잖아요. 전기 신호를 펜토초 수준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장치가 여기 있고요.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다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교하게 그 컨트롤된 거를 저 옆에 보이는 저 빨간색 그게 이제 그 RF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 이제 80메가와트급 RF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로 나가면 저희가 1km 가야 돼가지고. 이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구경하려고 버티는 우리 스님들 정말 못 말리죠? 전자가 가는 통로가 오는 거야. 전자 가는 통로 요 안에 있거든요. 이제 방사능 구역이라서 지금 출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드렸고요. 태범 스님, 이 와중에 질문까지 하시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대한 시설을 접하고 나니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불사를 해도 이런 데다 불사를 해요. 예. 물 짓는 거 그만하고. 정말. 예. 그래요. 우리 불교계가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큰 안목으로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하고 후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4세대 빔 라인을 빼갖고 요 실험하는. 예. 요거에서 지금 작년도인가 그쪽 우리 논문을 보니까 이쪽하고 서울대하고 했는 것 중에 그 단백질 이렇게 하는데 단백질하고 물 분자 구조의 인터액션, 그러니까 그 제가 하는 브레인 쪽에 그 시냅스의 그 리피드 레프트라 해갖고 지질 뗏목 하는 데서 이쪽하고 서울대하고 해갖고 우리 소장님 이름도 그 나오더라고요. 그 논문에 그 아주 네이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문에 요서 나왔어요. 좀 간단히 이야기드리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세포를 연구하는 경우는 세포라는 건 뭐냐면 물주머니에 물풍선에 이제 그 세포막에 시냅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동을 쳐요. 그러면 이제 물은 액체 상태는 수소결합이 대개 3.5개 수소결합이고 얼음은 수소결합이 4개인 경우거든요. 근데 이 수소결합, 액체 상태 수소결합이 이제 이게 분해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11초 초만에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예요. 10의 11성세커. 그럼 뭐냐면 100억 분의 1초. 100억 분의 1초 만에 그 수소 결합이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포 생물학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의 수소 결합 연구하는데도. 이쪽에서 이제 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분자,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구조 이제 분석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빨리 또 이제 더 센 빛을 이용해서 이제 단백질 구조를 하려면은 이제 크리스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리스탈이 보통 크게 만들기는 또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작은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는데 그 경우는 더 센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다세대 광원을 이용하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허치 구경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 지금 들어갈까요? 안에 들어갔어요. 예. 저쪽에 허치 잠깐 보는 게 보고. 아들 수는 없고 그냥 요 안에 실험하는 그 장면을 좀 봐야 돼요. 이렇게. 4세대 방사광 가속기에는 경 X선 빔라인에 2개, 연 X선 빔라인에 1개, 총 3개의 허치가 있는데요.
허치는 실험구역으로 평소 쉽게 공개하지 않는 곳인데요. 오늘 특별히 공개해 주셨습니다. 허치는 실험자가 강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만든 공간으로 연구자들이 최종 실험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허치의 내부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알 수 없는 복잡한 장치들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이곳에 어떻게 X선이 도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엑스레이가 오고 있고요. 저쪽에 이제 큰 박스가 이제 레이저가 이제 사실 레이저는 시설 위에 있어 레이저가 내려오고 이제 같이 이제 엑스레이와 이제 그 레이저 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광이 빔이 어디로 오는지. 이렇게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아까 네, 이쪽으로 해서 오고요. 네. 지금 실험은 저쪽 허치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기 갈 때 막혀 있고, 만약 저 열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땐 당연히 여기 이제 못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도 똑같이 저 위에 있는 레이저 시설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레이저도 같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요. 그래서 샘플에 이제 레이저와 이제 그러니까 X선 레이저와 가시광선 레이저, IR 레이저, 뭐 UV 레이저를 동시에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그 시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실제 어떻게 바뀌냐. 이게 되게 간단하게 얘를 딱 때리고 얼마 후에 딱 측정합니다. 이제 그걸 갖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컴퓨터로 다 분석하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죠. 예, 예.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측정한다는 게. 네. 전부 다 했는데 데이터가 그냥 숫자 데이터가 저 컴퓨터로 저장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오버랩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지만 직접 보는 거 아니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복잡한 장치가 많은데 뭐 이렇게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나노미터로 포커싱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장치예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우리나라 어느 연구소 가도 지금 연구를 한다는 말은 거의 50% 이상의 연구자 책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실험실에 많이 가지 말아까지 이야기해요. 모든 데이터를 해갖고 컴퓨터로 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든 반도체를 연구하든 다 그 연구자들 시간에 50% 이상 PC를 보는 겁니다. 태어나서 언제 우리가 다시 이런 장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 눈으로 첨단 장비를 볼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 견학을 모두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흥식 소장님께서 포항가속기 연구소 건설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2011년에 이 4세대 방산가속기 구축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4천억의 국비하고 포항시하고 경상북도가 합쳐서 260억 투자해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이제 여기 이제 게시돼 있거든요. 이제 포스코 ICT도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은 이제 건물을 갖다가 지었고, 뭐 비치로텍은 이제 언듈레이터 아까 설명드린 언듈레이터 만든 업체고, 그다음에 가속관도 만든 업체고,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이 이제 참여해서 됐는데 95년서부터 이제 이용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 연구소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과기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포항 방산가속기 PLS 1994년에 완성된 그 방산가속기는 900억이 포스코가 지원한 거고요. 600억은 이제 국비입니다. 국가의 지원. 그래서 1,500억으로 지원됐고 이 4세대 방산가속기는 4천억 다 이제 국비로. 아하. 국민들 세금 잘 내야 되겠네. 세금 낼만 하네. 이야. 네, 이런데 팍팍 쓰여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 가기부 잘하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국민 세금 4천억이 투입된 대형 연구 시설이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설은 여기밖에 없어요. 과학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박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과학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3년째 되니까 제가 이제 박사님이 항상 포항공대 가속기, 방사능 가속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우리 과학반 스님들이 이것 좀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다, 사실 로망이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오늘 이렇게 와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노고와 수고로움과 그것을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다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의미 있는 일들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밑에 기저 자체에 기단부가 있다면 그 기단부가 바로 이런 과학 분야가 아닌가라는 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깨달았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런 거룩한 분들의 뜻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기부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기부하신 분들을 배경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이런 분들이 한국을 다 이룩하고 우리를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신 분들이시구나. 그냥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님들은 건강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연구가 모두 잘 되기를 한마음 모아 기도해야겠고, 우리가 진짜 십시일반 이제는 불사비 모았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뜻을 좀 모아보자. 앞으로 차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이 많지만 그래도 3년간 풍을 얻는다고 이곳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정말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박사님께 감사하고 여러 스님들께 감사하고, 그 덕택에 우리 여기 소장님과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그냥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박사님. 네. 제가 이런 데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쪽에 연구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전문가들이죠. 저는 이제 과학 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전문 연구자들하고, 저도 뭐 한 30년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그 중간 역할, 그래서 과학 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정도의 세계 탑의 연구 시설은 우리나라 모든 그 과학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미래를 향해서, 모든 사람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뭐 앞으로 제약 산업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게 앞으로 벌어지잖아요. 그거에 가장 기초되는 과학 툴이 바로 방사능 가속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뭘 봐야 되는가를 본 하루였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